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맨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뭐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5년 동안 국민의힘의 재입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6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16명이면 107명 중에 16명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숫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진들도 그 이전에 징계 결정을 확정하기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정치평론가시죠. 이종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오늘 제명안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어제부터, 한 좀 전부터 이거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한숨보다는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시네요,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 저는 초연해졌어요. 많이 놀라셨나요? 예. 근데 사실 충분히 좀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단식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한동훈 제명 이후에 불 수 있는 역풍을 의식해서 사전 봉쇄 차원에서 단식을 한 거다 그런 이제 분석이 있기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단식 끝나자마자 이제 민생 행보 한번 하고 곧바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알터니가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배신자 하나 또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텐데, 자, 문제는 이제 당장 이제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좀 더 길게 보자면 보수 대통합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과제를 지금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도부는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각에선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치는 시원한 맛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어를 쓸 수도 없으니까 시원한 맛.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다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모두 다 방기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그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고 이번에 그 책임을 물은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계 은퇴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선거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지방선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당선될 때가 대구, 경북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점점 줄더라고요. 네. 서울, 부산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없고 맞아요. 그래서 줄어요. 전 2개 정도가 우세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이 5군데 정도가 지금 접전으로 접어들었다.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여부가 지방선거의 반전의 키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심을 보면 이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확실히 건넜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냐 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책임이 있는 것만큼 저는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당원들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당원들의 70% 안팎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문자 폭탄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질 겁니다. 그걸 당 지도부가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뭐 사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시원한 맛 말씀하셨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김 빠진 그 사이다이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 오히려 없다. 좀 뜨뜻미지근한 사이다 사실은 안 마시는 것만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사이다를 선사를 하려고 했다면 마치 제명할 듯이 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딱 끌어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더라면 오히려 더 그 사이다가 좀 확 터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원래 그렇잖아요. 좀 김 빠진 사이다 먹고 나면 뒷맛도 개운치 않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뒷맛이 꽤나 개운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수 분열의 촉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내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친한동훈계가 이제 이탈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 일부 세력들이 이탈하는 것 못지않게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 중도 보수 세력들도 이제 흠칫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한동훈도 내쳤는데 이준석하고 뭐 연대한다고? 이거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더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후유증이 상당히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당원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일부 당원 때 아닌가요? 일부 당원? 김 빠진 사이다가요. 언제 마시는지 모르시는구나. 술을 많이 먹잖아요. 새벽에 목마르잖아요. 그때 김 빠진 사이다나 콜라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술 좋아하시니까 그때, 그런 경우. 그때는 어떤 거든 다 마시면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이다를 마신 기분일 수도 있다. 일부 이렇게, 당원이라고 네, 하시죠? 네, 일부 당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원들의 과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명을 강행 못하죠. 그래서 저는 100만 명 중에서 한 70만 명 안팎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무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이다 김 빠질 시간이 없었죠. 근데요. 지금 뭐 당원 중에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제가 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멘트 따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100만 명 정도 당원되는 상당수가, 그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강성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만 명 전부 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4,350만 명 정도 되는 유권자에서 100만 명이라면 43분의 1이에요. 이게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는 저는 일단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에 있지 않습니까? 설 연휴 네. 지나고. 그래서 선고 이후에 그러니까 그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범보수 통합을 위한 결정적인 그런 어떤 전당대회라든지 통합 전당대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제명을 하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당원들의 그 요구를 저는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이 캐치얼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그걸 다 대변할 수 있는. 근데 그쪽이 아닌 이게 사실은 대중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거 캐치얼 파티가 아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은 되는데 두 분 다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어요? 터미네이터. 네. 네?
거기에서 맨날 그 아놀드 슈바제네거 그분이 그 배우가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I'll be back 이거거든요.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 열어서 I'll be back이에요. 어? 그렇죠. I'll be back이 아니라 I'll be back. 나 돌아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본인은 지금 뭐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직 난 떠나지 않았어.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 성공 그 서사를 보면 핍박받는 세월이 상당히 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네. 당내에서 핍박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박 전 대통령도 한 번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서사가 좀 부족한 인물이었거든요. 부잣집 아들의 뭐 굉장히 성공. 그 집은 가도- 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근데 네. 뭐 하여튼 그렇다고 가난했다 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처가가 좀 부자. 처가는 아주 부자고. 네. 뭐 어찌됐건.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핍박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서사가 지금 생겨버린 그런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여의도에 모인 인원이 뭐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7만 명이다, 서른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마 더 강고하게 뭉칠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도전을 할 것이다. 도전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방선거요? 아니면 보궐선거요? 저는 1 보궐선거, 2 지방선거라고 보는데 그건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데 그렇죠. 훨씬 여러 그러면서. 가지 예. 홍보전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국민의힘의 뼈아픈 고소로 가서 뼈아픈 패배를 안기려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 나와서 사실은 보수 진영의 뼈아픈 패배를 안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기획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벌써 대구시장 출마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의외로 지금 TK 정서도 과거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그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그쪽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3자 구도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3자 구도에서 본인이 잘하면 승리할 수 있고 못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이 텃밭에서 패배를 안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나 그 이른바 뭐 언더찐윤 윤어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그 내용을 여러 번 뜯어봤거든요. 여러 번 뭐 세 줄밖에 안 돼. 예, 뭐 이렇게 예. 뜯어. 아마 그거- 종이 안 찢어졌어요? 그거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정치를 조금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기자회견문 보시면 79자밖에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죠? 몇 예. 명, 제가 세부자 이거. 예, 아주 짧아요. 짧은데 이 사람의 기자회견문은 국민의힘 보수 한동훈 장동혁 대표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겠다. 여러분과 나는 보수 정당의 주인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훈 전 대표 같았으면 국민의힘을 비난하거나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어휘가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탈당하지 않다는 거는 출마도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출마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024년 총선 직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죠. 임명이 됐는데 이때 한동훈 전 대표의 조건은 뭐였냐면 본인은 비례대표나 지역구나 출마 안 하겠다였어요. 실제로 그 약속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이게 정치 경험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출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전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음 달 8일 날인가 뭐 토크 콘서트가 잠실 체육관 빌려가지고. 잠실 체육관 빌려서 있고요. 야,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장소는 제일 커요. 네,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위드훈이라는 그 한 전 대표 카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회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대략 저는 이제 행동하는 그 팬덤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여기 국회 앞에서 이제 24일인가 집회했잖아요. 거기도 저 10만 명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 2, 3만 명. 그러니까 10만, 원래 그 좀 비플리진 건데, 저도 10만 명까지는 보진 않는데, 3분의 1 한쪽에서는 1000명이라고 그래요, 반대쪽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10만 명과 1000명의 사이다. 그러면 이제 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한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면 보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겠다는 거는 보수와 척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남긴 그런 전례가 굉장히 크게 이 보수 정당의 경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공격하게 되면 이게 배신자 프레임도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자기 설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보수 재편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어떤 시간을 가지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한동훈 전 대표예요. 딴 사람 팬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의 정치인들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덤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진영의 팬덤이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팬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팬덤이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당했다가 그래서 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듯이 이 팬덤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한 중진 한 삼성급 되면 다 대통령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대권 주자로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그 가물에 콩 나듯이, 예. 가뭄에 콩 나듯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중적 인기를, 나는 막 굉장히 인기를 얻고 싶은데 잘 안 얻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 포인트가 이제 있어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그 매력 포인트가 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일정한 팬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고, 예. 주로 뭐 강남에 뭐 하여튼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비슷한 그 일가 친척을 둔 분들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그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나 이런 제가 반응을 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개딸 팬덤이라고 하는 게 초기엔 별로 규모가 안 컸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손가락 혁명군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에서 점점점 이제 확산이 됐듯이 충분히 그런 여력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른바 이제 안철수류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점점 잊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부분도 판단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설령 도전에서 떨어지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포커판에 판돈 거는 기분으로 전 던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을지. 저는 한동훈 전 대표 팬덤의 성격을, 저도 팬덤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전 대표의 팬덤은 전통적인 보수 후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이라든지 70대 지역 기반, 70대 이상이라든지 세대 기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전 대표는 그러니까 그 보수이면서 비보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비보수니까 비보수가? 그러니까 이제 비보수이면서 반민주. 대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50대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40대, 50대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 보수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진보를 싫어하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팬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팬덤 규모가 그러니까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한 10년 전,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그 손가락 혁명군을 맞아요. 예, 창설을 했어요. 이제 이때가 뭐냐면 이게 그 비민주 반보수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역대자비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전 대표의 그 팬덤이 포인트 좋다.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 좀 있긴 한데요. 예. 이게 그 파괴력 면이나 확장성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차원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 한계가 명확하고 보수의 주류나 본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게 그 보수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질문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송가혁 시절에는 비주류 오브 비주류였어요. 그러다가 송가혁 그 멤버 가지고서 그 팬덤을 가지고 사실상 중원을 점령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근데 과정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뜯어보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는 그 30대 40대 비민주 반보수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국민의힘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를 싫어하는 30, 40대가 주축이었고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10에서 15%? 이 정도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당시 그 대선 경선에서 3위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한테 조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3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언제 주류 후보가 됐냐? 저는 이제 그게 2020년 12월이랑 2021년 1월 요 두 달 새라고 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오면서 586이 이낙연 전 총리를 버립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버리고 이재명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세대에서 지지율 변화로 이제 그 상황을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이낙연에서 썰물처럼 빠져나와갖고 바로 저기로 붙었어요. 이재명한테. 그래서 이재명은 3040 50대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주류 후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 보수는 아니면서 진보를 아주 싫어하는 50대 전후의 여성들이 이제 주요 팬덤인데 한 전 대표가 보수 주류 후보로 부각이 되려면 70대 이상 영남 보수의 어떤 본류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2030 남자. 2030 남자는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끌어당겨야 된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전 대표의 갈 길은 아직은 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끌어다닐 게 많네요. 근데 아까 보수 통합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보수 통합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개혁신당이에요.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 결국 징계 2번 받아가지고 총합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 누가 적어 있냐면 신윤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그때 얘기되는 그 윤핵관이 당권 가지고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이분도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근본적인 구주류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하고 갑자기 손잡자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이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약간 공조를 취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계속 두잖아요. 장동혁 그 대표가 뭐 얼마 전에 비상계엄 사과하긴 했는데 뭐 진정성 논란도 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어는 불분명하고 예. 동서와 목적어만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쾌하게 끊어내질 않고 있고 또 그 이후 그 전후에서 당직 인사한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극우, 친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연대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아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본색을 싹 드러낸 그런 그 상황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흠칫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전혀 안 변하겠다는 뜻이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야말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선거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그 1차 조치가 한동훈 제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약간 유보를 좀 당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그렇죠.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당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명분도 있고. 그런데 당내에 있는 사람을 다시 또 쳐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1차 숙청 대상이었다면 친윤계 입장에서 한동훈은 2차 숙청 대상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2차에 걸쳐 숙청을 했는데 갑자기 나하고 손을 잡을까? 한동훈은 쳐냈고 나는 나하고만 손을 잡는다? 그걸 과연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다시 지금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장동혁 대표도 정말로 이준석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뭘 해볼 생각이었다면 한동훈 제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카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뒤에서 밀고 있는 언더진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거 승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일단 자기네 텃밭에서라도 어찌됐건 기득권을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 친윤계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배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대부분이 다 TK, PK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당이 쪼그라들어서 그야말로 뭐 TK 자민련이 돼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나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그 퇴행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퇴행적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말씀하신 대로 내 배치만 지키면 된다. 아니면 지방선거 승패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면 된다. 뭐 그리고 지방선거 승패에 대해서 관심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의 이 사례들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비기면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17개 기준으로 뭐 8대 9나 9대 8 이렇게 비기면 내지는 뭐 한두 개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그 당 지도부가 유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패하게 되면 대부분이 아니고 100% 다 사퇴했어요.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재건 과정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직격을 날렸어요. 직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는 일단 사이다로 시원한 그런 이제 그 정치 행위를 했고 내일부터는 좀 머리가 아프겠죠. 복잡해지겠죠.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조금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 연대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이게 참패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선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선거 전망이 나와야 선대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전망은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한 전 대표하고는 약간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 이제 제명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전 대표를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팬덤의 이 성격이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연대할지 말지는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개혁신당 가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방선거 브리핑을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건지. 예. 근데 네. 이게 저도 사실 뭐라고 생각해요. 명분과 이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야 될 것 같을 거예요. 개혁신당. 왜냐하면 당세가 너무 작으니까. 근데 명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동안 너무 축적된 마일리지가 많아가지고 명분이 좀 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선 얘기도 하셨는데요. 뭐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안 했더라도 사실 보수가 이기긴 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힘을 보탰을 때 승리할 수 있냐? 저는 이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이 뭐 할 때요? 힘을 보탰을 때 선거 연대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이 5개에서 만약에 그냥 국민의힘만 가면 지는데 개혁신당이 선거연대에 나서면 이길 수 있냐 이런 계산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그렇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 생각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개혁신당하고 선거연대를 안 했을 때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예? 또는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후보자를 낼 거 아닙니까? 격전지 같은 데서 제3 후보로 나온 개혁신당 후보가 일정 표를 가져갔을 때 국민의힘이 이곳저곳에서 패배하는 상황. 왜 그 상황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점도 함께 지금 계산에 넣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친윤계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옛날에 구파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친박계도 친박계도 뭐 탄핵당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기세등등하지는 않았었다고 좀 보는데 예. 뭐 이분들은 전혀 뭐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뭐 끝까지 버티면 되고 이런 생각들을 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설령 완패하더라도 아마 장동혁 대신 다른 누군가를 내세워서라도 계속 당내 주도권은 쥐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예.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결국은 강성 위주의 정당 운영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017년 탄핵 말씀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 탄핵은 보수 진영 내에 갈등이나 분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수 쪽이 대체로 탄핵에 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보수라는 어떤 정체성이나 집단 유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탄핵이 쉽게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탄핵 사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때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한테 밀려서 그냥 탄핵이 후루룩 넘어갔는데 이제 어쨌든 그 보수라는 어떤 집단 강력한 대오가 형성이 안 됐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재작년 12.3 계엄 때부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수 단일 대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찬탄 반탄은 좀 있지만 이게 근데 단일 대오면 뭐예요? 지지율이 20%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안합니다. 중도가 이탈하면서 제가 두 사람이라고 오늘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 그래서 보수가 단일 대오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다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또 이제 격앙돼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탄핵 과정을 보면 이게 민주당이 함정을 파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함정에 빠지게 이제 기다린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몰고 간 그런 이제 원인 제공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방선거가 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뭐 방금 이제 그 이평론가 말씀대로 저도 상관없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 전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자유한국당 시에요? 예, 그 과정을 보면 황교안 전 대표도 대표직을 물러날 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금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물러났는데 2018년이죠. 네, 2018년. 그러니까 그때랑 뭐 지금이랑 좀 유사한 약간 역대자뷰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역이 아니고 그냥 대자뷰죠. 그때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힘이 조금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계속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져갖고 이 황교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스팔트 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2, 3% 수준까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거가 이게 그 완패로 끝난다면 이 100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변할 것이다. 새롭게 보수 재건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여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 친윤계 장동혁 대표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TK 자민련도 우린 괜찮아. 쪼그라들어서 의석 수가 한 50석 돼도 우리 국회의원 뺐지만 유지하면 돼.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이 보수 진영 내에 주도권이 누군가에게로 다시 넘어간다라고 전제하면 정말 치열한 혈투를 거치지 않으면 그게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인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다 깨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해요?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면서 그렇게? 1차 한번 깨졌죠. 예, 그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나가면 또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지금 일부가 자꾸 지금 떨어져 이렇게 적에게 함락당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친윤계들 자기네들끼리는 괜찮아. 네, 우린 괜찮을 거야. 그야말로 이거는 종교에 가까운 왜 노래도 있잖아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 20%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관련해서 검찰 특검 쪽에서 구형하고 그랬을 때, 예. 아니 그 법원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숫자가 몇십 명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많던 그 윤어게인 세력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코아 그룹조차도 지금 제가 보건대는 균열이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그런 중요한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20몇 년 동안 이게 쭉 보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다 허허하지만 속으로는 다 마일리지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이러다가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 당권파를 사실은 보듬기가 힘들죠. 자기를 내쫓았던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개혁신당의 행보가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하람 의원이 그때 여기 이제 나온 다음에 거기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갔지 않습니까? 2차 종합특검 할 때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외국 나갔다가 일정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장 하는데 갔잖아요, 단식장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개혁신당의 그 방향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옥죄고 있는 이를테면 이제 보수 주류의 비토 정서, 거부 정서,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보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그 보수 주류라는 거는 윤어게인 세력들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윤 어게인도 있고, 저희가 꼭 그 100만 당원이 100%다 윤 어게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영남 보수도 있고, 연령으로 따지면 이제 60대 중반 이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꽤 폭넓게 존재하는 대략 25%에서 30% 정도의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한 메시지를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사형 구형하는데 몇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지층이 어디로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폄하한 부분이 있다. 그분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큰일 났어요. 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또 국민의힘 당원이 되어 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아니, 냉정하게 좀 상황을 봐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22% 지금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MBS 그 정도? 민심입니다. 예, 저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50%는 그 차마 못 떠나서 지금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봐요. 좀 국민의힘 지도부 하는 거 보면 정말 확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보수 정당 뭐 언젠간 다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미련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도 절반 정도는 된다라고 치면 진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또 윤호개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요. 이거를 당 지도부는 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00만 당원 100%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지금 자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세력이 얼마입니까? 그 당 지도부가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론조사도 자기네 잘 나온 것만 얘기를 해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정치하는 분들이. 그게요. 미련과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무자르듯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이랑 사랑이랑 저는 뭐 그 사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뭐 지난주에 리얼미터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저는 대략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30% 안팎이 국민의힘 실제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개혁신당도 떨어져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 쪽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혁신당 지지율이 그럼 왜 안 오르겠어요? 계속 2%, 3%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전 대표의 제명 논란도 이게 거의 2달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에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주 내기 할까요? 다음 주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든지. 왜 갑자기 눈동자가 막 좀 왔다 갔다 하고서. 내기를 하자고 하시니까 2대1로 해야 되나 그 계산하고 있는 건데요.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보수 역결집도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또 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기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왜 안 찾아갔느냐.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한동훈 대표였다면 찾아가셨다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제명할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사실은 대부분의 전망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자기 지금 목을 딱 지금 자르겠다고 사형 집행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굴한 짓 하지 마. 마치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잖아. 라고 지지자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전 고려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만약 갔다라고 그렇죠. 가정을 하면 만약에 갔더라면 그러면 제명 안 시켰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좀 구차해 보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솔직히 속으로 안 오길 엄청나게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오면 사실은 더 좀 거북스러워. 곤란해지고 예. 이 복잡해지고. 예, 괜히 또 이거 내가 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뭐 뻔히 결과를 알면서 그렇게까지 뭐 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단식장에 갔다 하더라도 소장님 같으면 가셨을 거예요. 네, 그 소장님 저 같았으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갔더라도요 제명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9명 중에 2명만 반대하고 7명이 찬성한 거 아닙니까? 이미 단식 들어갈 때부터 제명은 예정된 수순이었죠. 근데 제명한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단식장에 가야죠. 물론 이제 8일 만에 단식이 끝났지만 아무튼 단식이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리고 또 명분은 대여투쟁이었잖아요.
쌍특검을 촉구하는 거였고 여야 영수회담 하자는 거였는데 명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제명하더라도 갔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안 간 거는 아직 정치를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식 끝났는데 쌍특검 얘기는 뭐 어디 갔어요 지금? 쌍특검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근데 그게요. 아니 단식까지 했는데 그 속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쏙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거 네. 몰랐네요. 아니, 성원석 원내대표가 또 지금 단식은 아니지만 농성을 해요. 아 천막농성하죠. 네, 그리고 네. 지금 국회에서 그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네. 대한 어떤 그 특별법을 네,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재경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음. 재경위 원장이 지금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면 여당이 뭘 하나 내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쌍특검 카드는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니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그 진로의 문제인데 첫째 신당 창당은 좀 어렵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나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쉽진 않은데 사실은 저는 좀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신당 저는 봅니다. 창당이요. 예. 아하. 신당 창당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정치 경험을 더 쌓아야 되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작더라도 해서 어찌됐건 그런 이제 세력을 자꾸 결집시키려는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된다. 음흠. 그리고 장동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뭐 선거에 출마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시피 뭔가 이렇게 중대 국면에서 막 자기를 멸사봉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약간 부잣집 아들 몸조심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뭐 제명까지 당한 마당에 뭐 이럴 게 더 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감한 선택들을 좀 해야 된다. 신당 창당도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요. 신당 창당을 못 한다면 혹시 자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무소속 연대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소속 친박연대처럼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거라도 하다못해 만들어서 좀 자기 혼자 도전하는 게 아니고 좀 새를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설령 실패하더라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친박연대가 무소속 친한연대겠죠. 한동훈 전 대표 앞길에는 저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적 소송 이거 빼고 저는 그것도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창당할 거냐, 무소속 출마할 거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지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선택을 할 거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거.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오늘 기자회견 79사에 담긴 의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승민 전 의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사실 뭐 이준석 대표도 화끈하게 창당하고 또 본인은 당선했지만 지금 개혁신당의 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혁신당 그 저 자체로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과 척을 지지 않으면서 길을 개척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보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보수가 대체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가 이제 지방선거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은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 그래서 뭐 제사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 그러니까 4달을 참고 기다리면 뭔가 열릴 길이 있을 것이다. 네, 저는 한 전 대표가 그걸 이미 결정했다. 그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죠. 저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정치인들이 4달이면 그거 꽤 길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전망을 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거에 설령 지더라도 이 친윤계가 지금 주도권을 절대 안 놓을 가능성이 높다. 놓게 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치열한 투쟁 과정을 거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제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말의 기회라도 줄까? 이번에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내에 남아 있는 친한계 의원들 있잖아요.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조차
공천 관련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제 거의 원천 봉쇄를 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 노리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공천권 싹쓸이. 예.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쫙. 예. 주로 당선 가능성 높은 쪽으로 쫙. 이렇게 뿌려서 박는 게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뭐 보수 유튜버들도 아마 계속 귀에서 속삭이고 있을 거다. 장동혁 당신이 대통령 하려면 이번에 한동훈 세력 싹 다 제거하고 공천권 싹 다 정리를 하고 다 그냥 당신이 다 심어야 돼.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다 뭐 일부 사망하더라도 뭐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어찌 됐건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또 그 이외에 비윤계들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 당내 구조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 이게 옴짝도 못하는. 예. 그야말로 당 지도부에서 친윤계가 시혜 차원에서 당신 한번 해봐. 이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평론가께서는 너무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를 형편없는 집단 아니 너무 속성을 잘 깨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 안철수 전 대표 보세요 지금.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 근데 진짜 유승민 전 대표도 사실 뭐 좀 그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는 근데 여러 가지 그분은 했죠. 그래도 당적이라도 있죠. 네, 여러 가지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창당하고 또 나중에 바른미래당하고 뭐 이렇게 합쳐서 출마도 하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내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무슨 봅니다. 내기? 얼마 뭐든지 걸 수 있는 최대한 걸어보시죠. 예. 내기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까지 분위기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뭘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출마를 합니까? 아니 대구 수석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시장 선거에 나가면 거기가 비니까 글로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영남으로 가서 당선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북구 갑 전재수 있잖아요. 네, 전재수 지역구 여기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에서 현역 의원의 자리가 비면 거기라든지.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나가서 이게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나가라는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건 이제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차도 살인지계 같은 거죠. 이를테면 오세훈이 차기 주자에서 낙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그 이준석 대표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게 되면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뻔뻔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어게인 2018처럼 나오면 당대표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글쎄요, 뻔뻔해서 비난받을 걸 우려했으면 이렇게까지 당을 그리고 이제 끌고 아까 왔을까요? 보수 유튜브나 당 지도부가 질 걸 뻔히 알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수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들은 승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한 전 대표 징계를 이제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비상계보다 잘했다고 하신 분들이고 부정선거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고 탄핵 안 될 거다라고 4대3으로 안 될 거다라고도 주장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분들 믿는 건 그건 뭐 거의 신앙이라고 봐야지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그런 마찬가지 거의 신앙급의 지금 그 신념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신앙급이 아닌 정당이 있나요? 자 조국 혁신당을 보시죠.
찬성, 그러니까 조국 당대표 99%. 전당대회 여론이 98%, 이 공산당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민주당 보세요. 지난번 총선 때 이게 개딸 인증받으면 100% 경선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런 일이 여론조사를 벌어지나? 너무 네. 자의적 좋은 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만일 뭔가 액션을 취하고 무속 연달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안에 있는 의원들이 일정 부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일 의원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비례대표. 이거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있는 게 뭐 정성국 의원이라든지 박정아 의원이라든지 송원석 원내대표. 저 누구죠? 이성건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 수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뭐 자기 정치도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나를 그냥 희생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때 필요한 게 리더십인 거죠. 네, 근데 리더십을 한동훈 전 대표 사실은 좀 부족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리더십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검증을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딜레마예요. 나올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만 들여다봐도 박정훈 의원도 있을 것 같고 배현진 의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때문에 뭐 상당히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더 듣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1년 8개월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거의 무죄나 마찬가지다. 무죄나 마찬가지로 판명이 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악마화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엄과 탄핵의 한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잘못된 가짜 뉴스에 근거한 정치 공세가 대한민국 정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2022년 7월 샤넬백하고 뭐 목걸이 하나 뭐 그거죠. 1,200만 원짜리. 사실 그것도 이제 통일교 교단의 수건 사업과 연관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수건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유엔의 제5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통일교단의 수건 사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저것도 2심이나 3심을 가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재판이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심에서도 충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특검이 그 막바지 단계에서 약간 그 내분을 겪은 것.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복귀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수사 그 열의가 확 떨어지면서 이런 증거 자료 보강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진했던 것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아닌가. 근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국민 정서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거리가 먼 결정이 이번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물론 늘 이제 그 법적 결정하고 판결하고 국민 정서가 동일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괴리가 좀 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신율의 정치 체크는 오늘로 전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쨌든 그 한 달 좀 넘은 시간 동안 저희랑 잘 호흡에 맞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